125페이지 수수료 또는 보수. 지금 수수료나 보수나 같은 말인데 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이라는 냄새가 나고 보수라고 하면 뭐 전문 직업이라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바꿨고 아직도 매수 신청 대리에는 수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15번 나옵니다.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과 매수 신청 대리. 앞에서 한 거 보면 15개를 한번 앞에서 한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시 수수료.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그 다음에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다 지자체 조례인데요. 지자체인데 이거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고요. 요 4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입니다. 그냥 이것을 지자체 조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지자체인데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재교부하니까 시도조례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응시도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게 돼 있죠. 그럼 시도조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수수료 안 내는 게 자격증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교부할 때는. 그래서 시험에 제자를 빼버리고 그냥 자격증 교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박스에 이렇게 7개 나놓고 다음 중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 문제 가장 어렵죠?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가장 어렵게 낸다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7번은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합격하면 공짜로 준다고요. 자격증 따로 돈 안 받는다고. 분실해서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다 같은 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원래는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원래는 시도의사가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면은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9번, 여러분들은 요 9번에 대한 수수료 냅니다. 시험 볼 때. 그게 얼마인지는 여기 안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28,000원입니다. 시험에 28,000원이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오겠죠? 요 문장이 나온다고요.
15번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중개보수. 중개는 보수로 바꿨어요. 요거는 지금도 수수료예요. 이쪽에 있는 거는.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외. 그럼 이때까지는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구분을 우리 조금 옛날에 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에서는 사실상 용도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법상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비록 오피스텔이라도 거기 주민등록 주임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대항력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 이 주택인지 주택외인지는 공부상 용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주택은 공부에 뭐라고 써요? 건축법에 보면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주택의 종류 이거 공법 시험에 잘 나와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다고. 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은 뭐가 있어요?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단다다공, 아연다기. 같이 시작. 언어라는 것은 역사성, 사회성, 반복성에 있습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암기가 돼요. 뭐냐면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 공관 이걸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그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다자 돌림이 나온다고 헷갈리잖아요. 그 같은 단데 요 다세대는 공동이에요. 다세대는 공동.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예요. 시험에 기숙사 안 나오고 공관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별 낼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5층 이상이 무조건 아파트 아니에요. 지나다니다 보면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도 5층인 거 6층도 봤어요. 6층도 심지어. 6층짜리 연립 봤다고요. 여러분은 보셨어요? 6층짜리 연립? 예? 6층짜리 짓죠? 그 어떻게 지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트가 5개층 이상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연립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 660 초가면 연립이고 660 이하는 다세대거든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봤어요. 제가 중개업을 좀 해봤는데 그걸 실습을 3층 그 이제 현업에서 보니까 이게 6층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인데 이게 연립이야. 그럼 1층은 어떻게 되냐면 1층은 이게 기둥으로 이게 주차하게 돼 피로티 구조라고 하죠. 흔히 이거 피로티 구조라고 하잖아. 이렇게 1층은 기둥만 있어가지고 주차하도록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뭐 하여튼 꽉 차 있어. 이게 뭐 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연립이 되겠어? 이게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이면 아파트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예, 그래요. 여기 2층이나 3층, 2층, 3층 이런 걸 여기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다고, 근생으로. 근생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가까울 건자, 이웃닌자거든요. 이웃에 가까이 있으면서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또 1종, 2종 이런 게 있죠.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적으면 1종,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면 2종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 다방, 중개사무소, 음식점, 뭐 이런 기원 이런 건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미용실, 이용원, 목욕장 이런 거는 1종이에요. 1종. 슈퍼마켓 1종이죠. 그 1종 건생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2종 건생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못 들어가요.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조그만 슈퍼마켓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그 분양 대행해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면적은 이걸 더 크게 지어놓고 예를 들면 전용 면적은 더 크게 지어놓고 가격은 훨씬 싸게 받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이런 거보다 다른 층보다. 왜? 뭐로 돼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알고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갔으면 분명히 이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 놓고 이걸 주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도 위반으로 이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이게 아주 싸다 하면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행강제금 해봐야 그렇게 많이 안 내거든요. 실제보다 훨씬 싸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여기다가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쓰는 것처럼 하면서 잠자고 이런 거는 밝혀내기가 어렵죠. 주민등록 지임신고 돼 있고 이러면 밝혀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을 이렇게 6층까지 많이 짓더라고요, 요즘. 이 근린생활시설 하나 넣어버리면. 그럼 주택으로 사용되면 4개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학개론 시험에 15회 때 이렇게 나왔어. 학개론 시험에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학개론 지문이라고요? O냐고 X냐고요? X죠.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O로 나왔어. O로 나와가지고 KBS 9시 뉴스에도 이거 문제 잘못됐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O로 나왔어요. O로 지문이. 그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러 학자들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이건 학개론 시험이다. 법시험이 아니고 뭐 누가 5개층 이상 이렇게까지 이런 설명을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학개론은 개괄적인 학문으로서 꼭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답이 있는데도 적당한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정답이 5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지 복수정답이라는 전제하에서 답을 고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5개 중에서 타당한 걸 골라야 되는데 이건 더 명백한 답이 있으므로 이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결국은 뭐냐면 이 신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오고 평소보다 많이 안 나오면 받아줘요. 웬만하면. 근데 많이 나오면 안 받아줘요. 그리고 또 이 출제했던 사람들도 이게 그 심사, 정답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2문제 이상 이 신청을 인용하면 받아주면 2년간 출제위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이런 각서를 쓰고 들어가요. 받아주고 싶겠어요? 안 받아주고 싶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받아주려고 해요. 받아주면 이번에 수능 뭐 받아줘가지고 뭐 출제위원장 사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웬만하면 안 받아주려고 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평소 때 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해도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막 그 이 신청할 문제 없습니까? 저한테 연락해도 저는 없습니다. 그냥 막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럼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한 달 있다 보면 없거든. 그럼 그날 다른 선생님들은 희망을 주려고 야,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막 괜히 그 희망이 부풀어 있다 나중에 실망이 더 크겠죠. 그 이 신청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현실적으로. 그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세대, 다중, 다가구. 다중은 뭐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사는 거고요. 이런 거는 독립된 주방시설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중은. 옛날에 하숙집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가구하고 다세대 차이점은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이게 다세대는 주인이 따로따로 1층 101호 주인 따로 102호 주인 따로 있는 거죠. 공동주택이니까 소유권이 독립되어 있는 거고 다가구는 3층짜리 건물 주인은 한 명이잖아요. 3층 다 주인이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뭐 101호, 102호 이거 안 적어도 보호받아요. 어차피 주인 한 명이니까. 동호수 표시 안 해도 번지수까지만 정확하게 적으면 보호받는다고요. 근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 똑바로 안 적으면 보호 못 받죠. 예를 들어서 가동인데 A동이다 이렇게 전입신고했으면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틀리게 하면. 만약 A동도 있고 가동도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A동도 있고 가동도 있는데 가동을 A동이라고 전입신고해서 못 받아요. 그건 명백히. 근데 다만 예외적인 판례는 있어요. 유일하게 한 동밖에 없고 또 경매 집행기록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가동, 가로하고 A동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이런 판례도 있기는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다르게 적으면 보호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딱 한 동밖에 없고 누구나 가동 A동이라는 걸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주택이라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 오피스텔 같은 거는 주택으로 써도 지금 주택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중개수수료 인하된다고 내년부터 나오죠.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수료는 어떻게 인하되냐면은, 지금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택은 국토교통부 행위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 행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부 행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내린다 하는데, 내리는 거는 시도 조례를 이제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그럼 시도 조례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매매가 6억 이상, 임대가 3억 이상인 경우는 그냥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임대된 경우 0.8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임대가 3억, 매매가 6억을 이제 임대가 6억, 매매가는 9억 이렇게 높이나 봐요. 3억짜리 임대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모순이 뭐냐 하면은, 3억짜리 임대를 하면은 얼마냐 하면은, 지금 3억짜리 임대 중개하면은 0.8% 받으니까 얼마예요? 38이 24, 240만 원이고요. 5억짜리 매매 중개하면 얼마 되냐 하면은, 5억짜리 매매 중개하면은 이거 0.4%의 시도조례에 보면 0.4% 하니까 5, 4, 20, 200만 원이에요. 제가 현업에서 중개를 해보니까, 제가 중개사무소 하던 자리에 보면 임대가 3억, 매매가 5억이에요. 그 5억에 제 친구 사는 걸 중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 사람이, 이거 임대할 때보다 수수료가 더 싸네 이러더라고. 와, 수수료가 왜 이렇게 싸지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임대할 때는 240인데, 그게 모순이잖아, 이게. 역누진세율이, 역누진이 적용되잖아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퍼센트가 낮겠죠? 근데 이거는, 이 금액이 더 낮은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는 0.4로 바뀌어요. 그럼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요거는 시도조례가 바뀔 거예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지금 아직 안 바뀌었고요, 시도조례는. 자, 그 다음에 주택 외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 외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당사자 협의.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매매든 임대차든 전세든 저당권이든 모두 다 0.9%입니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협의. 이것도 참 애매해요.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조건 0.9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의뢰인이 너 나하고 언제 협의했노? 이렇게 나오면은 골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확인설명서에 0.9% 해가지고 수수료를 딱 찍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할 때 중개보수는 뭐 48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설명을 해버려요. 그게 해도 가만히 있고 나중에 의뢰인들이 그 사인했다는 거는 협의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서로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오피스텔이 문제가 돼요. 오피스텔. 이건 아직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보일러 시설이나 주방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그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러면 주택으로 봐버리면 수수료가 무조건 0.9인데 주택으로 봐버리면 한 0.4나 0.5로 되겠죠. 조례로 하면. 그러니까 절반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오피스텔도 이제 85제곱미터 초과하면 25.7평, 흔히 우리 30몇 평이 되잖아요. 그런 오피스텔 잘 없잖아요. 큰 거. 전용 면적이니까 그런 큰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상업용으로 쓰는 게 거의 명백한 경우에는 0.9 받지만, 이제는 그런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그 싱크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으면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과 똑같이 된다고, 수수료가. 그런 경우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강남 같은 데서는 이게 뭐예요? 주택이 타격이 크겠죠. 3억 이상이 많으니까. 제가 하던 데 지금 3번 여기는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중개사무소 앞에. 오피스텔 0.9 받으니까 뭐 한 50만 원 되더라고요. 수수료 거의 양쪽에 다 받으면. 이제 그게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까지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0.9 받았다고요. 이번 시험부터는 이제 오피스텔은 쉽게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면적이 이게는 입법 예고만 돼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곧 1월 초까지는 확정될 거예요.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입니다. 오늘 했어요. 공인중개사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법인은 얼마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법인은 3만원.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 오늘 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얼마였어요? 이게 시군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인데 이게 시군구 조례가 보통 보면 한 만원에서 2만원 이 정도 하더라고. 시군구별로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조례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이거 아까 이렇게만 말하고 뭐 지금 경기도 조례, 서울시 조례가 0.4인지 0.5인지 암기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17개 시도 조례를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도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예를 들면 공법에도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용적률, 건폐율도 시군구 조례예요. 시군구 조례. 근데 시군구별로 다르다면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15개 있다고 있어요. 15개. 수수료라는 표현 쓰는 게. 자, 이게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거예요. 그 책에 125페이지 양가로 7번에 방가로 1번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얼마라고요? 50만 원이죠. 50만 원. 우리 중개업에서는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못 받잖아요. 여기는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된 경우, 아까 제가 매수인 언제 매수인 된다고 했어요? 그 매각기일 날 모여가지고 최고 금액을 높게 써내면 그때 최고가 매수신고인, 최고가 응찰자 또는 최고가 입찰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매각 거부 결정을 한다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을 농지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얼마 받아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낮은 금액을 받아요? 높은 금액을 받아요? 뭐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돼 있나요? 우리 책은 협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기는 합의입니다. 또 합의. 이게 참 웃기게 우리 중개업에서는 협의라고 돼 있고 여기는 합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아마 이 만든 사람은 합의, 협의 별 생각 없이 그냥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합의하고 협의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 여야 합의한다고 해요. 여야 협의한다고 말해요. 우리 흔히 뉴스에 보면. 여야 합의한다고 하죠. 그 합의서 써놓고 다 공개해놓고도 나중에 합의서 해석을 또 달리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합의라는 것은 여야 합의를 안 하면 통과를 못 시키는 게 합의고요. 협의라는 건 뭐예요? 그냥 서로 이야기해보고 이번에 뭐 법 어떻게 해보자 해보고 협의해보고 말 안 되면 그냥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는 게 그게 협의예요. 합의는 1대 9라도 한 명 의견도 다 들어야 되죠? 한 명까지 끝까지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협의라는 건 그런 거 없어. 한 명이 반대하면 알았다 그럼 우리 표결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협의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는 중개사법 만든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협의 합의 썼어요.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는 협의 안 되고 합의 안 되면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중에서 낮은 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합의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감정가 1억입니다. 최초 매각 가격 1억 이게 보통 감정가예요. 근데 유찰돼가지고 8천만 원, 또 유찰돼가지고 6,4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냐게요, 이게. 처음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 둘 중에서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건의를 했더니만 지금은 둘 중에 합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되는데요. 감정가 1%면 얼마예요? 이게 1억이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인데 그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싸게 사주려고 8천만 원 사줬어요. 그럼 둘 중에 낮은 걸 받는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8천만 원 사주는데 오히려 둘 중에 낮은 것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럼 이거 8천만 원 사줬으면 이게 최저매각 가격이잖아요. 그럼 최저매각 가격 1.5% 하면 얼마예요? 80만 원, 1.5, 120만 원이죠. 이렇게 8천만 원 사줘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굳이 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비싸게 사줘버리고 그냥 받는 게 낫겠죠, 수수료를. 최선을, 왜 이렇게 됐겠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싸게 사주고 요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낮은 금액이 아니라, 합의만 되면 아무거나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는 뭐예요, 실비? 실비라는 말은, 실비 포장마차 들어봤죠? 실비라는 말은 실제 들어간 비용을 실비라고 하죠. 자, 실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어요. 이거는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계약금 등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 세 가지가 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거기에 125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 신청 대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는 30만 원 안에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30만 원입니다. 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아요. 이전 의뢰인. 이전 의뢰인한테 받는데 이건 한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등기사항 증명서 뜬 데 들어가는 돈 들어간 만큼 다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차비 어디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갔으면 실비 받아도 돼요. 그 30만 넘을 수도 있죠. 그대로 다 받아도 돼요, 실비. 실제 들어가는 비용 받으면 된다고요.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근데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계약금 불안하니까 바로 매도인한테 안 주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받을 수 있어요. 권리 취득의뢰인한테. 취득의뢰인한테. 제가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드리면 나중에 되면 자동적으로 알아져요. 조금씩은 공부해야 되겠죠. 전혀 안 하고 그냥 다른 과목 하는 것만큼 하면 충분히 점수 나와요.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오니까 이제 다른 과목하고 비슷하게는 해야 돼요. 너무 안 해버리면 점수 안 나온다고요. 올해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게 어렵게 나와요, 이 과목. 자, 이번 작년 시험에 쉬웠고 재작년 시험에 어려웠어요. 해마다 반대로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도액이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읽어보면 당사자 협의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합의인데 협의로 되어 있네요. 아마 기본서 나오면 또 달라질 거예요. 합의에서 받을 수 있고 다만 근데 시험에 합의인지 협의인지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합의 대신에 협의해가지고 X 이렇게 나오진 않았다고요. 아직까지. 합의입니다. 합의에 의하여 위임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 신청 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비용, 확인 설명 등을 위한 등기부 열람 비용, 근거리 교통비, 식대 등은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어디 수수료에 포함된 걸로 보겠어요? 위 수수료 이런데 이거 50만 원 이게 이런데 포함된 걸 본다고 아니면 이런데 그래서 따로 못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근거리 교통비, 근거리 교통비 그 다음에 뭐 못 받는다고 했어요? 등기부 비용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없다? 따로 받을 수가 없다. 여기는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소요되는 비용 할 때는 등기부 비용 받을 수 있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등기부 떼는 데 들어가는 거 뭐 800원인가 900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돈은 제가 800원인가 900원인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800원, 900원이? 안 나오니까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등기부 그 인터넷으로 열람만 하면 800원, 뭐, 그 다음에 기계에서 떼면 1000원, 사람 손으로 떼면 1200원, 이게 다 달라요. 시험에 그런 건 낼 수가 없겠죠? 제가 중개사무소 근무해보고도 잘 모르는 이유는 제 돈 내는 게 아니고 법무사가 다 내줘요. 그 돈을. 법무사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다 하거든요. 그냥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 계약은 한 건도 못하면서 매일 열람만 하면 그 법무사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자, 근거리 교통비와 등기부 비용은 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받을 수 있다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는데 뭘 받을 수 있냐면 원거리 교통비. 멀리 가는 교통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가지 실비했습니다. 15가지 실비. 오늘 문제 안 받았어요? OX 문제? 예? 받았어요. 하나, 남는 거 없어요. 하나 줘봐요. 네, 그래서 이제 다 했네요. 진도는 다 나갔고, 일단 하나 줘봐요. 일단 하나 줘보셔. 그, 가져러 갔으니까 가져올 거고. 가서 가져오시든지 하고, 요거 풀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올해 여기 있는 지문은 100% 올해 중개사법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에서 다 발췌했어요. 1번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기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맞아요. 민법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없고요. 주택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 농지법에 3년 돼 있어요. 민법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일반법이고 나머지 농지법이라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임대차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없습니다. 민법에 보면 지금 우리 이게 중개사법 올해 기출문제라고 이게. 근데 민법 이야기가 막 실무에 있는 거거든요. 실무는 다 나와요. 민법에는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되냐면 민법 임대차에서 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된 걸로 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인인 경우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인 경우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죠? 근데 민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주택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또 2년 산다고요. 근데 민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민법에서는. 지금 민법 이야기잖아요, 이게. 중개실무 기출문제라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본연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돈 안 받으면 못 나갑니다. 돈 받을 때까지 버텨야 되죠? 돈 받는 거하고 나가는 거, 방 빼주는 거하고 동시행 관계 있어요.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이것을 소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죠.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만 강행규정이에요. 즉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규정보다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원해서 1년 계약 체결했으면 1년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주장 못해요.
임대인은 또다시 2년 보장해 줘야 돼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 맞습니다. 5번. 민법상 이게 지금 왜 이렇게 1, 2, 3, 4가 다 맞냐 하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문제거든요. 답이 뭐겠어요? 그럼 5번이 답이 되겠죠? 지금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그 답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답이에요.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했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지금 전부 민법 이야기예요. 지금 5번도. 중개실무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그럼 6번 문제,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게 한 문제예요. 뒤에 해설을 보면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답은 5번이 답이었어요. 10번 하나만 맞아. 6, 7, 8, 9는 다 X예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자, 맞는 걸 고르시오 했는데 6번은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했는데 등기하면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죠. 제3자에 대해서. 등기하면 등기한 날부터.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기죠? 등기하면 등기한 날부터 생겨요. 그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그날부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부터입니다. 등기하면. 7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집을 빼주지 않더라도 이사 집 배당금 받으면 집 빼줘야 되죠. 방 빼줘야 되죠. 방 빼주는 거하고 배당금 받는 거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배당금은 받고 이사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방 빼주는 거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거하고 보증금 받는 거하고. 배당금을 받으려면은 그 명도 확인서를 그 매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명도 확인서를 가져가야 배당금 내줘요.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8번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은. 9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가 아니라 만약 이 상가인데 상가라면은 상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가 임대차라면은 묵시적 갱신이 된 날로부터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을 보장해 줘야 되죠. 묵시적 갱신은 언제 된다고 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인인 경우 6월에서 1월 사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동일한 조건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기간은 다시 1년이 되겠죠. 최단기 존속기간이니까 상가니까 요거 상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6, 7, 8, 9, 10번은 상가에 대한 문제예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답은 5번, 즉 10번이 답이 10번이 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게 맞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그러면 임차인이 A라는 임차인이 2년간 장사를 하다가 여기 2년 계약 장사하고 나서 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 갑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A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A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요. 잔존기간 3년에 대해서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요. 그래서 10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틀린 걸 고르시오 했는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 금액을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오늘 한 거잖아요. 신고 가격이 뭐예요?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뭘 10분의 1로 한다 했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경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매수 신고 금액의 10분의 1이죠.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10% 1할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11번 X. 오늘 했잖아요. 경매는 최저매각 가격이 10분의 1. 최저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억 써내더라도 써낸 금액의 10% 내는 게 아니라 900만 원만 내면 된다 했죠? 오늘. 그래서 틀렸습니다. 11번. 1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좀 전에 최저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억을 써냈다. 1억을 써냈다면 보증금을 얼마를 낸다 했어요. 매수 보증금은 내가 써낸 금액 10%가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이 10% 900만 원 내면 잔대금이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9,100만 원 남았으면 2등을 하려 하더라도 9,100만 원 이상은 써내야 된다 했죠? 오늘 했잖아요. 자손이. 이런 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려면 일단 기출문제 풀어봐야 돼요. 당연히 올해 출제, 우리 여러분들 시험 보기 한 해 전에 출제되는 건 꼭 풀어봐야 되겠죠? 그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그 패턴이 유지된다고,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경매에서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14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전세권,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경우에는 인수된다고 했죠? 아무리 앞서 있어도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금을 다 받으면 말소되겠죠? 인수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 했어. 무조건 말소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된다 했죠? 인수되는 권리 뭐가 있었어요?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규직권, 법정지상권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인수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 이런 것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되는데, 이 전세권이 최선순위 전세권, 즉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했다면 말소됩니다. 1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예, 15번도 맞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9천만 원짜리를 1억에 써내가지고 보증금 900만 원 내놨어요. 그럼 잔대금을 내야 되는데 잔대금을 안 내면 뭔 경매가 된다고 했어요? 재매각이 된다 했죠? 재매각. 재매각이 됩니다. 재매각. 세매각은 유찰됐을 때고요. 재매각이 됐는데 다시 1억 써낸 사람이 또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반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금반환의 원칙. 금반환 원칙. 왜요?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기 이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산다 해놓고 지금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냈잖아요. 근데 또 입찰회가 참여를 시켜버리면 또 계약금만 걸어놓고 정가가 있기 때문에 잔금 안 낼 가능성도 있죠. 그럼 자꾸 경매 절차가 지연되잖아요. 자꾸 연체이자 늘어나고 그러면은 매수인, 채무자, 채권자 다 피해가 되죠. 그래서 한번 정가가 있는 사람은, 한번 잔금 안 낸 사람은 이제 다시 재매각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 2월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